120데시벨이 넘어서면 우리 몸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M16 소총의 데시벨이 약 160이라고 하니 지난 13일 이 소리에 고통스러웠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고통스러운 소리는 잠시 꺼두시고 이분의 목소리로 전하는 국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한 국제 정세 전해주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국제뉴스가 우리나라와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주기 때문에 그냥 조금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약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우리나라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국제관계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외교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국제관계가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최소한 고통을 줄여서 진통제 같은 소식을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그렇죠. 얘기를 했고요. 네. 예. 자, 뭐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뭐 피격. 네. 그 이후에 지금 미국 대선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예. 모 신문에 컬럼 쓰신 거 제가 봤거든요. 예, 예. 굉장히 초현실적이다. 아, 예. 이러면서. 한겨레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칼럼을 쓰는데 트럼프 피격이 초현실적인데 대한민국 현실은 더 초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썼습니다. 네. 어쨌든 예. 근데 지금 로이터 그리고 입소스가 지난 15일에서 16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보면은 등록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 지지율 43, 바이든 41. 생각보다 이렇게 확 벌어지진 또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확 벌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로 지명이 됐거든요. 예. 그럼 세 번째 출마예요. 그러면 기억을 떠올려 보면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었을 때는 예.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트럼프가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0%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예.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지지하는 층이 공고하게 좀 정해져 있는 편이다.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크게 요동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사실 이게 전체 여론조사잖아요. 예. 여론조사에서는 그냥 늘 같은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미국은 승자 독식 제도라고 해가지고 선거인단 제도가 있고 승자 독식 한 그렇죠. 주에 모든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다 제도라서 가져가는 거죠. 너무 복잡해요 여기. 예,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기본 주들 한 20개씩은 다 정해져 있고 경합주 한 7개 정도 최대로 7개에서 뭐 8개 정도에서 과연 선거인단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경합주에서 보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합주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미국의 지금 유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진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만큼 중도층이 조금 많이 쪼그라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경합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지금 트럼프 후보가 피격을 당했는데 여기가 대표적인 경합주라면서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고 지금 사실 트럼프 일기는 이방카라고 해가지고 딸과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라고 해서 그 남편 사위가 굉장히 중추 인물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카나 쿠슈너보다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 장남이 굉장히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잘 몰라요, 사실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예, 그 아들이 지금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 며느리 첫 번째 며느리 그 예. 트럼프 주니어의 부인이 공화당에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실세가 그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왜 어느 나라나 왜 가족들이 이렇게 다 실세가 되나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쪽이 가족밖에 없나 봐요. 예. 예. 아무튼 근데 그 트럼프 주니어가 펜실베니아 대학 출신이에요. 아, 예. 네네네. 그래서 경합주에서 하필이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게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 상징성을 좀 부여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또 이제 중요한 장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게 하필이면 펜실베니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또 상징적으로 그 사진 한 장. 사진이요. 너무 이거는 또 소위 말해서 주작 아니야? 막 이렇게 야 이거 비비탄이래. 막 그래서 실제 미국 온라인에서 보면은 비비탄이라는 검색어가 급등했다고 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출된이라는 단어도 그거 자작극이라는 거죠. 그리고 피라는 거 그거 연극용 젤이야. 그리고 야 사진이 뒤에 성조기 딱 휘날리고 있는데 손을 들어서 이렇게 탁 강인한 모습 너무 누가 봐도 연출된 너무 완벽한 구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음모론이 지금 번지고 있는 건데요. 그 사진은 사실 AP통신 기자가 찍은 거예요. 에반 부치라는 2021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퓰리처상까지 받았던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그 기자가 찍었으니 야 그 기자도 짜고서 밑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딱 정확하게 찍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아이고. 그 정도로 어쨌든 잘 찍힌 사진이고 그렇죠.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지금 상황이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사진을 많은 분들이 꼭 봐두셔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 역사 이제 두고두고 아마 그 사진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티셔츠로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지금 다 입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엄청나게 인기래요. 자, 예. 근데 이제 트럼프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은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연설의 톤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트럼프가 이게 진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구나를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인식돼야지 유리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했고요. 그 모습을 연출해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트럼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딱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이 민주당에서 나를 죽이려고 이러는 거다. 여러분 뭐 다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앞장서서 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아닙니다. 의외로 그런 얘기는 트럼프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 팩트 중심으로 내가 오른쪽 귀 관통했고 뭐 심지어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나 큰 모기한테 물린 것 같았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담담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럼프라면 이런 얘기를 하겠지라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트럼프가 그 현장에서 모인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잖아요. 그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모습이 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센 모습. 나를 따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 싸울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이라면 자,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이미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미 내가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 사건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예전처럼 이게 음모론으로 만약에 몰려가게 되면은 지지층만 결집시킬 뿐 오히려 무당층부터 시작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만큼의 폭력은 안 되지 트럼프 세상에 어떻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렇지 트럼프가 또 트럼프 했네라는 반응이 나올 걸 예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저는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늘 주인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와 역할을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다 합니다. 그래서 지지층 결집할 때는 미친 듯이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저런 얘기까지 해? 라는 수준의 말을 하죠. 그런데 이미 지지층 결집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공화당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부통령으로 낙점한 사람이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맡겨놔도 그 사람이 충분히 알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이제 뭘로 옮겨가야 되냐면은 지지층 외에 끌고 와야 될 층에 대해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전략적인 신중함이 있다. 그럼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본인이 바이든한테 패배했을 때 그때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했던 분인데 그렇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굉장히 현명하게 신중하게 음모론을 남발하던 그때의 트럼프가 아니라 약간의 역할 분담론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네.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공화당과 부통령이 한 트랙 그리고 트럼프가 한 트랙해서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트럼프 주니어 장남이 나와서 통합을 얘기하거든요. 예. 온건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체도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 첫째 날, 둘째 날 다 참석했지만 절대 마이크 잡지 않습니다. 확실히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색해요. 마이크를 안 잡은 트럼프 너무 어색합니다. 뭔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죠. 근데 네. 대신 트럼프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날에는 자신과 싸웠던 헤일리 전 유엔 대사라든지 디센티스 그 플로리다 주지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자신과 경선을 벌였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트럼프가 해야 할 얘기를 대신 해주게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이 와중에 사법 리스크 하나를 덜어냈다라는 소식도 들리는데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사건 재판부가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개를 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4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잖아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성추문 입막음과 관련해서 회계장부 조작한 사건. 그거 원래 7월 11일 날 선고가 1심 선고 난다고 그랬는데 그거 9월로 연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선거 대선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이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는 이거 하급심에서 이게 공식행위인지 비공식행위인지 공식행위면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는 거고 비공식 행위면 면책 특권이 적용이 안 되는 건데 하급심에서 다시 이걸 공식 행위인지 비공식 행위인지 판단해라. 일단 넘겼어요.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모시고 지금 미국 대선 향방 알아보고 있는데 트럼프 우주의 기운이 지금 트럼프한테 모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하늘이 신이 그를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지자들. 뭐 미국에서 약간 그런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고 트럼프한테 희소식을 계속 전달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사건 재판부가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그래서 지금 네 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4건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짧게 네.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자, 성추문 관련해서는 9월로 연기가 됐죠.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의 2건은 이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에게도 공식 행위와 관련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 그러니 하급심을 향해서 너네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그 부분이 대통령의 공식 행위인지 비공식 행위인지 그래서 면책 특권이 적용될지 말지는 니들이 결정을 해서 다시 올려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가 백악관을 나가면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될 기밀 문건을 100건 이상 가지고 나갔다. 뭐 예. 그러면서 사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김정은하고의 뭐 편지 뭐 이런 편지까지도. 것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데 근거는 그거였어요. 특검을 임명했는데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네? 그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원래 관행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 분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보수적 판사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트럼프를 이야기할 때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 감옥 갈 수도 있고 유죄 판결이 그래서 늘 여론조사 돌릴 때 이 사람 유죄 판결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항상 넣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걸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홀가분한 상황에서 그러나 바이든 입장에서는 본인이 오히려 악재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대선을 펼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전에 바이든 후보한테 졌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거다. 우리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직접 본인이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폭동을 사주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유야무야 그렇죠. 돼가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야, 미국이라는 나라 민주주의의 뭐 발상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만든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도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와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제 트럼프 측의 주장은 그거였죠. 자, 첫 번째 공직자가 그런 내란 선동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과연 그 공무원 공직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다. 대통령은 전혀 다른 직분이다라고 트럼프 측에선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 아니 그 정도 얘기는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반란이고 내란 선동이야. 근데 결국은 그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어쨌든 실제 그런 네.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총기 들고 난동 부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이렇게 역시 이 정치는 승자의 역사인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미국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그래도 좀 규제를 하자. 공화당은 규제하지 말자라는 쪽인데 트럼프는 특히나 총기 규제에 아주 반대하는 사람 아니었냐. 근데 본인이 결국 총기로 지금 당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총기 규제 얘기는 안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전미총기협회가 뿌린 그 로비 자금 그리고 그 로비 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은 공화당과 민주당 그냥 어느 누구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마치 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그 의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 로비 광범위하게 하는 것처럼 똑같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특히나 트럼프는 전미총기협회의 지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미 한 2천만 정 이상 그 이번에 총기 저격에 사용된 총만 해도 예. 2천만 정 이상 팔렸다고 예, 얘기를 이상 팔린 총이라서 그렇죠. 그 미국의 수억 총기가 정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예. 공식적으로 풀린 총기가 3억 5천만 정이라잖아요. 공식적으로. 예, 공식적으로. 그럼 비공식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참.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총기 규제를 하면은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나요? 저는 전 세계 그 총기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입니다. 한 번 총기가 풀리면은 뒤늦게 규제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회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역사, 이제 서부 개척이란 역사의 그렇죠. 특수성상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트럼프 후보가 무소속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게 통화로 후보 사퇴를 회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건데 지금 판세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 많은 분들이 그냥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그 두 후보만 겨루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늘 미국 대선에서는 아시다시피 제3의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선거인단, 승자 독식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대 양당 체제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번에는 워낙 역대 비호감 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3의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한테 표를 주고 있는데 뭐 10%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민주당 출신이에요. 예. 원래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있는 아니, 거거든요. 원래 뭐 케네디 가문이다 민주당 쪽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개인 성향은 뭐 백신에 반대하고 약간 트럼프와 통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케네디 주니어가 바이든 표를 갉아먹을 거야라고 했는데 예.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 표가 나가기보다는 공화당,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 표가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하필이면 그 전화를 했을 당시에 스피커폰으로 받고 있었고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장남이 또 이걸 찍고 있었고 이걸 또 SNS에 올린 거예요. 예. 올려가지고 이제 빵 하고 이제 퍼지면서 급하게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본인은 사퇴 의사가 없다. 나는 물론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그 트럼프하고 만나기는 했지만 국가의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통합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무당층과 어쩌면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예.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포섭해야 될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본인이 총에 맞은 다음 날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 표를 오히려 깎아 먹는다면은 이게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바이든 후보 교체론, 사퇴론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거 의외로 살짝 사그러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물론 내부에서 사실 계속해서 바이든 사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트럼프와 관련한 이야기가 잠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대세가 굳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후보 바꾸자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얘기 쪽이 지금 조금 더 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무엇보다 바이든이 자기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완주 의사를 표명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바이든은 끝까지 가겠답니다. 부통령 후보를 교체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나 바이든은 절대 그 어떤 것도 지금 상황에 변동을 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가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은 왜 외부에서 바이든은 좀 물러보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순순히 내려놓을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대통령까지 올랐다라는 거는 권력 의지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예. 그리고 바이든 예. 가족 전체가 권력 의지가 상당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런 식의 후보 교체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또다시 잡음이 나온다고 지지율이 안 나오기만 하면 후보 교체론이 또 나올 나올 거잖아요.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선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이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랑 여론조사가 안 좋았을 때 그때 후보 교체론 계속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 이제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근데 이게 반복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그래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정몽준 후보랑 단일화까지 갔는데 굉장히 어떤 승부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간 칼럼 공방섹션 국제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